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아주 뜨겁습니다. 이 외에도 올 한 해 정치권을 뒤흔들 뜨거운 이슈들 여야 원내대변인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 왼쪽에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맞은편에 최영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들어서 첫 정치인들 인터뷰인데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나요? 예, 네네. 예.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상당히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는데요. 2021년 좀 밝은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 들고 힘차게 출발하고 예.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인터뷰에 응하겠습니다. 예, 최 대변인. 예. 예, 코로나의 긴 겨울 터널이 끝이 언제인지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이동의 자유, 모임의 자유, 종교의 자유까지 다 지금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 어려운 상황이고 더더구나 이 소상공인과 생업이 걸린 사람들은 집합금지업종 그리고 뭐 여러 업종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볼 때마다 정말 눈물겨운 겨울인데 이 코로나 겨울을 빨리 끝내고 백신의 봄을 만들겠다. 저희 국민의힘이 약속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뒤늦게 대통령까지 나서셨는데 이런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개별 회사뿐 아니라 예. 주요 의원과도 같이 노력해서 예. 빨리 하루빨리 국민에게 백신을 공급해야 됩니다. 백신이 예. 경제고 백신이 민생입니다. 빨리 신축년에 백신의 봄, 국민의 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최 대변인께서 백신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백신 이야기부터 할게요. 네네. 대통령 사면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고요. 전직 대통령. 네네. 일단 지금 이제 뒤늦게 나섰다. 대통령도 뒤늦게 나섰다. 이렇게 최 대변인이 말씀하셨는데 박성준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뒤늦게 나준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볼 때 이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방역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사전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백신에 대한 거 그리고 추후에 이제 치료제까지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전 세계가 사실은 이제 백신 개발을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백신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고 또 백신이 하루빨리 신속하게 보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특히 이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제 신속성과 안정성을 다 두 가지를 추구를 해야 되는 건데 예. 정부라든가 여당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안정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또 안정성이었지만 백신에 대한 확보도 충분히 했다. 그 결과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5,600만 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이뤘다라는 거 이미 이제 알려진 사실이고요. 빠르면 올해 2월에서 3월경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얀센과 모더나가 2분기 안에 그리고 화이자가 3분기에 접종을 개시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최 대변인께서는 좀 늦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예, 겁니까? 이게 백신이 속도의 문제입니다. 이게 네. 지금 벌써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우리는 국정을 바꾸고 갖고 뭐 하려고 모르겠지만 국정법 바꿔서 민간인 사찰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 정보기관까지 동원되고 국가 지도자가 다 동원돼 가지고 백신을 확보해서 벌써 국민의 상당 부분 백신 접종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문제거든요. 시간. 이게 접종에 따라서 확산 속도를 늦출 수가 있고 그 확산 속도 늦춤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경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 대통령께서 또 여당 지도부가 안정성이 더 문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백신에 다른 나라 백신 다 맞아보고 그 안전성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바이든 당선자는 백신을 맞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또 뭐 보고를 잘못 받으셨는지 백신이라는 것은 원래 생산국보다 먼저 보급하고 접종하는 것이다 했는데 그 백신 생산국이 아닌 싱가포르에서 유시민 총리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백신을 이제 도착해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방역 노력 열심히 했고 했습니다만 방역에 대한 지나친 과신 같은 것이 외국들은 우리나라처럼 개인의 자유 그리고 그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백신에 빨리 눈을 돌리는 반면에 우리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민의 이동의 자유, 국민의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다 희생해가면서 방역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과신해가지고 백신이 결국 게임 체인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뒤늦게 이제 받아들이고 했던 건데 어쨌거나 늦었지만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고 그걸 같이 하겠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개별 회사도 개별 회사지만
주요 우방국이나 동맹국은 이미 10배씩 비축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간차 좀 있겠지만은 이 개별 회사랑 협상이 어렵고 한다면은 그런 국가 간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과거 우리가 국제 통화가 측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원화와 달러를 서로 맞보정해 가면서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그 통화 수합 같은 개념을 확장해서 우리가 백신을 양산할 기술은 뛰어납니다. 우리나라가 개발은 잘 못하지만 그리고 또 백신을 살 돈도 지금 예산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제 다만 백신 회사들이 이미 입도 선매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빨리 가져올 수 있는 물량이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그걸 먼저 확보한 선진국부터 좀 먼저 받아서 하는 방법도 외교적 노력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나라 국민들 백신 접종하는 거를 그걸 수합을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걸 이야기를 해봐야죠. 통화수합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통화가치상 전혀 가치도 안 되는 것인데 충분히 이제 야당 입장에서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로서 그렇지 해야죠. 왜냐 해볼까요? 지금 그 말씀도 좀 외교적 상상력의 부족이라고 볼 수 없는 게 그렇습니까? 지금 주한미군의 첫 접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카츄샤한테 지금 접종하고 있습니다. 카츄샤 접종을 할 거냐 말 거냐 우리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왜냐하면 공짜로 받는 게 아니고 카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소속되어 있는 동안에는 주한미군이거든요. 일부적으로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걸 아니 그런 노력들을 다 해보고 야당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은 같이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백신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9월 우리 연초부터 한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그런데 지금까지는 백신 이야기가 뭐 때문인지 백신을 갖다가 언급도 안 하고 치료제가 먼저 중요한 것처럼 치료제만 나오면은 마치 청정국이 될 것처럼 지금도 치료제 이야기를 합니다. 최영두 대변인께서 뭐 충분히 야당으로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좀 보고요. 야당에서 뭐 여러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어떤 일을 체계적으로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정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때 국가의 어떤 존립 가치가 있는 것처럼 백신 개발을 그러면 백신에 대한 어떤 그 확보 문제를 정부가 소홀히 했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명히 5,600만 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특히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코리아 방역에 대해서 선도 모델로 인정하고 있는 분야고 또 하나는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이것은 같이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에만 집중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고 같이 이 세 개가 시스템적으로 맞물려 갈 때만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방역 또 백신, 치료제 그 얘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추진할 때는 신속하게 추진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안전을 추구하고 이 문제에 이 접근에 있어서는 국민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런 발언을 할 때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복귀를 해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과학과 의학의 지식의 바탕을 둬야 됩니다. 자, 백신 예산.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야당이 이야기해서 백신 예산 반영된 겁니다. 정부가 그래 백신 하면서 백신 예산 확보한 적이 있습니까? 9천억 백신 예산 야당의 어거지처럼 이야기해서 그래가지고 예산 560조 원 되는 예산 중에 일부를 허물어서 하자 그랬더니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일부 추가로 빚을 더 내서 백신 예산 만든 거 아닙니까? 9천억을요. 다음에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방역이라는 게 이게 국민들의 희생을 딛고서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는데요. 지금 저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다른 주제가 좀 다른 주제를 좀 많이 하시죠. 오늘 속도가 그리고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백신 같은 경우는 이미 FDA 다른 나라 국가에서 자기 나라 국민들을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안전성 테스트한 뒤에 접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백신에 대한 이슈는 이미 끝난 이슈라고 생각돼요. 5,600만 분의 확보를 했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 있는데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보다는 이걸 이야기 하시는 게 어떨까요? 사면 이야기 하시는 게 어떨까요? 1개월이냐 3개월이냐 그 보통의 터널이 얼마나 길어졌냐 그게 문제인 거죠. 시기가 많이 늦었다 이런 질타를 하신 거고요. 시기가 늦지는 않았죠. 늦었습니다. 늦지 않았죠.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낙연 대표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파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일단은 뭐 이낙연 대표의 말씀이 있었죠.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 충정에서 비롯됐다라는 부분을 이해하고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가 열렸었는데 워낙 이 문제가 이제 파장이 크다 보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국민의 공감대 또 당사자들의 반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 의견을 같이 했고요.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이 촛불 정신을 받들어서 개혁 완수 또 국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이 통합의 리더십을 좀 강조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사회가 워낙 분열의 모습이 있고 갈등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의 어떤 사면에 대한 카드도 분명히 이제 내세우게 된 거죠. 그렇지만 시기의 문제라든가 또 합의의 문제 또 여러 의견 수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이제 본질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 본질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우리 사회에 그러면 이런 분열의 모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면 여러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국민 통합이고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국난 극복과 함께 여러 고민에 의해서 나온 말씀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과 충분히 논의도 하지 않고 여권의 논의도 없이 갑자기 사면 이야기를 꺼내들었다가 이낙연 대표만 사면 초과에 빠지고 말았죠. 예. 이낙연의 사면은 이낙연의 예. 사면 초과다. 지금 이렇게 이게 시중의 화제 아닙니까? 아. 이건 사면 문제는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 예.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얼마나 불행한 역사를 이렇게 되풀이해 왔습니까? 본인이 구속되지 않은 대통령은 아마 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부인이지만 거기도 뭐 정말 사지가 다 잘려나는 같은 그런 고통, 혈육이 구속되고 이 정치적으로 시련을 겪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되풀이되고 악순환되고 이제는 탄핵과 수감이라는 이제 악순환이 되는가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마당에 이낙연 대표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레 했지만 이거는 대통령의 결단 사안입니다. 대통령 왜냐하면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모든 건 다 선출하고 합니다만 단 하나 대통령에게 옛날에 임금의 권한, 은전권, 예. 사면권을 제공하는 그건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고 여전히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몫이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사면해야 된다고 보시죠? 저희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빨리 결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를 보더라도 예. 그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군사 반란과 유혈 진압 등을 이유로 그 무기징역 선고한 사람들을 특별 사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가 했냐면은 권력 교체기에 YS DJ 그러니까 당선인이 이제 현직 대통령 물러날 대통령 양인에 그 예. 물러날 현직 대통령이 사면한 행식이 있거든요. 다음에 또 하나 외국의 사례를 들자면은 최 의원님 근데 네네.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차지하셔가지고 네네. 예예. 2584님은 전두환 씨 반성도 없이 사면해줘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명수님은 사면하면 통합이 되나요? 이런 반대 의견을 주셨는데요. 당내 반발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 그렇죠. 예. 저는 이제 리더라고 했을 경우에 저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런 당내 반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카드, 특히 이제 사면 카드를 내세웠을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국민 통합에 대한 큰 가치를 내세웠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일을 할 때는 어떤 과정에 대한 분명도 있죠. 이제 당내 반발이 있었다라는 것은 저는 이 사면이 이제 선택 과목이냐 필수 과목이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이걸 선택 과목으로 갈 것이냐 필수 과목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 예. 이 선택 과목에서 필수 과목으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사면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선택 과목일 수가 있는데 예. 온 국민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먼저 당내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원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예. 두 번째는 여야 간의 충분한 의견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세 번째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이제 필수 과목이 되는 건데 대표 입장에서는 먼저 화두를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선택 과목에서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목으로 가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 역할로서의 어떤 고민들을 내세운 것이다. 네. 그렇지만 지금 당내 입장에서도 시기적인 부분이냐 또 하나는 이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분분한 어떤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면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하실 말씀 드립니다. 예, 사면이라는 게 힘든 결정입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결정이고 그걸 통해서 정말 어떤 걸 원할 것이냐 네. 리더십 보여주는 때문에 근데 이런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포드가 우리 뭐 자꾸 전두환 이야기하면 사람들도 역정의 사람이 많으니까 예. 포드 대통령이 사실은 재선도 실패하고 참 별로 그 흔적이 없는 대통령이 지금 가장 위대한 기록을 남고 있는 것은 닉슨이라는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취임 초기에 지지율이 절반으로 곤두박질 쳤는데 그로부터 20년 30년 뒤에 미국을 분열해서 건져낸 큰 지도자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요, 그 최 앵커가 여러 이제 질문을 하지만 역사를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이 볼 수 있어요.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과연 모든 사람을 안고 가야만 통합이 되는 거냐에 대한 그거에 대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단절하고 극복할 때 오히려 통합의 가치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의 어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어떤 수정이라든가 그것을 올바른 가치 이것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통합되지 못했고 분열됐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사면에 대한 부분도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 역사에 대한 시각이 있을 때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역사에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냐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가는 것이죠. 그 역사관에 대한 어떤 논쟁까지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 45분까지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현안이 남아있는데 거의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면 이야기도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사실 국회가 좀 잘 협치해서 국회 운영 방안에도 그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준법하고 협치하고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앞으로 그 2021년 어떤 현안들이 있고 공수처 출범 같은 경우도 또 여러 가지 또 갈등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요. 치열한 논쟁의 장인 것이죠. 논쟁을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쟁인 그건데 결국은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발전시키는 데 목표를 둔 건데 그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안을 정책을 바라볼 때 그래서 예를 들면 복지 정책이 됐든 경제 정책이 됐든 부동산 정책이 됐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정책관이 있는 것이죠. 뭐 민주당은 이제 보수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 진보주의를 가는 어떤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책의 어떤 큰 차이들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더 올바른 정책을 추구하고 입법화하는 것이냐 그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느냐에 대한 점으로 이 정치를 바라보는 것이 맞다.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정치권도 특히 이 코로나 문제를 극복하고 삶의 질 개선에 있어서 최선을 노력하는 것이 결국에 민심에 다가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 의원님. 지난 4월 총선 때 사실 국민들은 저희 국민의힘에 42% 득표를 줬습니다. 민주당에는 이제 49% 득표를 줬죠. 7%포인트가량의 득표 차이인데 의석수는 한 2배가량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협치를 처음부터 민주당이 무시했죠. 전통도 무시하고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한 번도 야당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결과 임대차 3법에 저 참혹한 시장 실패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슨 검찰개혁 한다면서 검찰이 수사 뺐는데 온통 머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 백신의 문제 뭐 등등해서 야당과 협의하고 야당이 정말 한번 대통령한테 혹은 청와대 참모들한테 여당의 그 지도부들한테 여당 의원들한테 설득하려고 해서 설득할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에는 좀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우리 대통령들을 한 번밖에 못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셔야 되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정파라든가 또는 지지자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겠지만 이제부터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셔야 되고 역사에 남는 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초당파적인 것만 바라보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막판에 지지자들부터 배면받고 해서 힘드셨지만 그래도 다시 재평가받는 이유는 당파, 정파 자신의 지지자가 아니라 비록 야당이 그 당시에 뭐 힘껏 도와주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한미 FTA 추진이라든가 또 동맹의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큰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10년 뒤 20년 뒤에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역지사지해서 우리 정치를 민생을 중심으로 좀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하실 말씀 없죠? 뭐 결국은 국가 이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엔 이제 국내 문제하고 이제 국제 문제가 같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제 문제에서는 북한 문제, 남북 문제, 대미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큰 그림이 있는 거고 대내 문제에서는 특히 경제 정책 또 사회 개혁에 대부분 여러 가지 이제 있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여러 개혁적인 작업들을 해왔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안정화시키고 연착륙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네.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야 입장 박성준, 최영두 원내대변인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